이혼했어도 시아버지 재산은 계속 네가 해야지.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했다고 12년이 없어지냐? 5천만 원 받아가고도 너 그렇게 하면 평생 손가락질 받는다. 그리고 일주일 후 가게 앞에 몰려든 시위대. 천륜 저버린 불효자 가게라는 새빨간 플랜카드. 한밤중 정적을 깨고 가게로 날아든 돌덩이. 박살난 유리창과 짓밟힌 내 자부심. 고소장 제출. 손해배상 소송. 한 달 뒤 법원.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3천만 원을 지급하라.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도 큰 복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와 함께 행운 가득한 좋은 하루 되세요. 11월의 차가운 오후 2시.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반찬 가게 안은 고소한 들기름 냄새와 갓 지은 밥 냄새로 포근했습니다. 41살, 제 이름은 정혜린입니다. 오늘도 흰 앞치마를 질끈 묶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사장님, 멸치볶음 하나 더 주세요. 우리 애가 이 집 것만 먹네. 어머, 감사해요. 아이가 먹을 거면 조금 더 부드럽게 볶은 걸로 담아드릴게요. 반찬통을 채우는 혜린의 손마디는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이혼 후 빚을 내어 얻은 이 작은 8평 가게.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하느라 다리는 늘 코끼리처럼 부어올랐고 손가락 끝은 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남편의 무시도,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감시도 없는 이곳. 내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들. 이 작은 가게는 12년 지옥 같던 결혼 생활 끝에 제가 찾아낸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제 소원은 소박했습니다. 그저 이 평화가 깨지지 않는 것. 성실하게 일해서 빌린 돈을 갚고 저녁이면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범한 삶. 하지만 운명은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자동문 센서 소리와 함께 시린 겨울바람이 가게 안을 휘저었습니다. 그 바람 끝에 잊고 싶었던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전 시어머니였던 박순자. 68배 그녀는 빳빳하게 세운 파마머리에 금목걸이를 번쩍이며 독사 같은 눈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녀가 카운터 위에 쿵 소리를 내며 커다란 보따리를 내던졌습니다. 동시에 옆에 있던 계산기가 바닥으로 떨어져 플라스틱이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가게 안 손님들이 일제히 숨을 죽이며 시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가며 쳐다봤습니다. 이번 주에 이 아버님 기일인 거 알지? 새벽 4시까지 집으로 와. 제사 음식 준비해야지. 제 손에 들려있던 비닐봉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어머님, 저 이혼했잖아요. 이제 그 집 사람 아니에요. 이혼! 박순자가 코웃음을 치며 가져온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서 빈 플라스틱 통 수십 개가 딸그락 소리를 내며 카운터 위에 쏟아졌습니다. 이혼했다고 12년이 지워져? 네 시아버님 제사인데 당연히 네가 음식 준비해야지. 그리고 여기 통들에 김치랑 장조림 좀 넉넉히 채워라. 집에 음식하는 사람이 없으니 영 입맛도 없고 이러다가 영양실조 걸리겠다. 설마 돈 받을 생각은 아니지? 우리가 남도 아닌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손님 한 명이 거스름 돈도 받지 않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가게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운터를 짚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저 12년 동안 그 집에서 종처럼 살았어요. 명절마다 혼자 50가지 음식 만들고 유산해서 몸도 못 가눌 때 제 사상 차리라고 등 떠밀었던 분이 누구신데요. 그때 고맙다는 말,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라도 하셨나요? 애 못 낳는 팔자니 밥값이라도 해라. 그러셨잖아요. 그게 며느리 도리 아니냐? 그리고 너 우리 집에서 나올 때 5천만 원이나 챙겨 나갔잖아. 그게 누구 돈인데 그 돈 받았으면 죽을 때까지 우리 집 재산은 네가 책임져야지. 그건 법원이 판결한 제 정당한 위자료였어요. 제 청춘 12년을 짓밟은 대가였다고요. 시어머니 박순자의 얼굴에 핏발이 섰습니다. 그녀는 보따리를 거칠게 챙기며 악에 바친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너 진짜 후회할 줄 알아라. 나를 무시한 대가가 뭔지 똑똑히 보여주마. 너 이 동네에서 장사 절대 못해. 쾅 하며 문이 부서질 듯 닫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찰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전 남편 민준이었습니다. 너 미쳤어? 우리 엄마를 그렇게 울려보내? 제사 좀 돕는 게 그렇게 힘들어? 5천만 원이나 받아갔으면 값어치를 해야 할 거 아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찌질하고 비겁한 목소리. 12년 동안 저를 방관하고 방치했던 남자의 목소리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당신들이 말하는 그 값어치, 법정에서 똑똑히 치르게 해줄게. 각오해. 전화를 끊었지만 창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 가게 안을 끈질기게 지켜보는 듯한 소름 끼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제 인생을 건 가장 잔인하고도 처절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는 제 손은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구석구석 깨끗이 닦았을 조리대 위에도 하얀 밀가루 가루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이혼 후 제가 얻은 유일한 안식처는 낡은 15평 빌라였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지하철역에서 내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언덕을 20분이나 올라가야 하는 좁고 낮은 집이었지만 그곳은 온전히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눅눅한 어둠이 저를 반겼습니다. 불을 켜자 드러나는 텅 빈 거실, 작은 식탁 위에는 어제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하지 못한 그릇 몇 개가 제 처량한 꼴을 대변하듯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외투도 벗지 못한 채 소파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낮에 있었던 시어머니의 독한 눈빛, 손님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전 남편 민준의 비겁한 협박. 머릿속에서 그 장면들이 고장난 테이프처럼 계속해서 재생되었습니다. 무겁게 내던졌던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액정 위로 쏟아지는 불빛이 피로한 눈을 찔렀습니다. 부재중 전화 15통, 문자는 30통이 넘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신우이 미영이의 문자였습니다. 언니, 나 미영이야. 방금 엄마 고혈압으로 쓰러지셔서 응급실 다녀왔어. 이혼하고 엄마가 속이 말이 아니셨는데 오늘 언니랑 이야기하고 충격이 크셨나 봐. 나도 언니 마음 모르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 쓰러진 거 보니까 자식으로서 마음이 찢어진다. 제사는 어른들에 대한 예의잖아. 이번 한 번만 굽히고 와주면 안 돼? 언니가 사람 도리까지 저버리면 나중에 진짜 후회할까봐 그래. 자신은 효녀인 척, 저는 배은망덕한 사람인 척하며
은근히 죄책감을 쥐어짜는 신우이 미영이의 문자. 12년 동안 고된 시댁일엔 손 하나 까딱 안 턴 아가씨가 이럴 때만 자식의 마음을 운운하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여기에 전 남편 민준의 비겁한 전달까지 더해졌습니다. 혜린아, 방금 고모님한테 전화 왔어. 너 안 온다는 소식 듣고 집안 어른들이 난리가 나셨어. 삼촌은 너 장사하는 가게 찾아가겠다고까지 하시는데 내가 겨우 말렸어. 제발 나 좀 살려줘라. 그냥 와서 음식만 해주고 가면 되잖아. 어려운 일도 아니고. 이게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욕설 한마디 없었지만 그 문장들 사이에는 네가 고집을 부려서 노인네가 쓰러지고 집안 어른들이 화가 났다는 잔인한 화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저를 소모품 취급하던 그들이 이제는 도리와 건강이라는 가면을 쓰고 저를 낭떠러지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저를 단 한 번도 진정한 가족으로 대접한 적 없던 그들이 부려먹을 일이 생기자 한꺼번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고 싶은 심정으로 휴대폰을 소파 쿠션 밑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웅웅거리며 멈추지 않는 진동 소리는 제 얇아진 신경을 사정없이 긁어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미친 듯이 일에 집중해서 잡념을 털어내고 싶었습니다. 손님들의 밝은 미소를 보면 이 지옥 같은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았죠. 하지만 가게 앞에 도착한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가게 유리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하얀 쪽지들. 시아버지 제사도 안 지내는 폐륜 며느리가 하는 가게, 음식에 양심을 안 담는 불효자의 집.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뜯어냈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옆 벽면에도 전봇대에도 제 치부를 드러내는 쪽지들이 흉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수진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이거 보셨어요? 대체 누가? 괜찮아, 수진아. 일단 다 떼자. 손님들 오시기 전에 빨리. 저는 눈물을 삼키며 벽을 긁어냈습니다. 손가락 끝에 피가 맺혔지만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점심시간에 찾아왔습니다. 단골 손님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동네 맘카페 보셨어요? 소망 반찬가게 사장님, 소문 들으셨나요? 라는 글. 5천만 원이나 시어머니에게 뜯어가고 시어머니가 아프다 하는데도 나 몰라라 한다네요. 인성 무서워서 음식 못 사 먹겠네요. 그 아래 달린 수십 개의 비난 댓글들. 누가 쓴 글인지 뻔했습니다. 시댁 사람들이 작정하고 저를 매장시키려 판을 짠 것이었습니다. 억울해서 숨이 막힐 듯한 그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전 남편의 사촌 형과 건장한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혜린 씨,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우리 작은아버지 제사에 왜 안 와요? 전 이혼했습니다. 더는 그 집 사람 아니라고요. 이혼했어도 정은 남는 거지. 당신, 우리 집안이 이 동네에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여기서 장사 계속하려면 우리 눈치 좀 봐야 할 텐데.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들이 조롱 섞인 웃음을 흘리며 나간 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더럽고 거대한 전쟁이었습니다. 밤 10시 원룸으로 돌아온 저는 씻지도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 유일한 친구이자 변호사인 미란이었습니다. 혜린아, SNS 봤어. 짐승 같은 놈들. 내일 당장 사무실로 와. 대응 방법 찾아보자.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지만 귓가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자유를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짠 이 치졸한 그물망에 제가 이대로 갇혀버리고 마는 걸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그 집안에서 견디며 배운 건 인내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이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의 가면을 하나씩 벗겨내려 합니다. 혜린의 본격적인 반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자, 이제 변호사 미란과 함께 찾아낸 시댁의 추악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다음 날 오전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친구 미란의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이 제 처지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눈이 시렸습니다. 깔끔한 집무실, 벽면을 가득 채운 법률 서적들, 그 중심에 제 유일한 친구이자 변호사인 미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네이비 정장을 갖춰 입고 날카로운 지성을 뽐내는 미란이의 모습은 어제 시댁 식구들에게 난도질 당한 저에게는 마치 구원투수처럼 보였습니다. 혜린아, 일단 앉아.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미란이의 목소리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미란아,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진정해. 동네 맘카페 글. 내가 다 읽어봤어.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영업방해야. 근데 미란아, 사람들이 나보고 불효자래. 5천만 원이나 받고 양심도 없대. 제 말에 미란이가 노트북 화면을 제 쪽으로 돌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혜린아, 정신 차려. 이혼했으면 넌 법적으로 타인이야. 타인이 남의 집 제사에 안 가는 게 무슨 죄니? 5천만 원? 그건 네 12년 청춘을 갈아 넣은 정당한 위자료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너를 이상하게 보이도록 누군가 조종하고 있는 거야. 화면 속에는 맘카페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 커뮤니티의 제 반찬 가게를 비방하는 글들이 조직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증거 다 모아도 협박 문자, 통화 녹음, 쪽지 사진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맘카페 글 쓴 사람 내가 반드시 특정해서 고소할 거야. 고소. 그러면 더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아니, 가만히 있으면 넌 평생 그들이 만든 불효자 프레임에 갇혀 살아야 해. 혜린아,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있잖아. 미란이의 손은 따뜻했지만 가게로 돌아가는 제 마음은 여전히 돌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가게에 도착하니 오후 2시. 평소 같으면 고기 볶는 냄새와 손님들의 수다로 북적여야 할 가게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텅 빈 테이블 3개. 그중 한 곳에만 손님이 덩그러니 앉아 눈치를 보며 밥을 먹고 있었죠. 수진이가 울먹이며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손님이 없어요. 전화로 예약했던 분들도 다 취소하셨고요. 그날 저녁 전 남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을게. 제사 올 거야. 안 올 거야? 안 가요. 당신들 정말 소름 끼쳐. 좋아, 그럼 너도 각오해.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차가운 끊김 소리 뒤로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앞에 도착한 저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유리문에 새빨간 페인트로 휘갈겨진 글자. 불효자 가게,
마치 피처럼 흘러내린 빨간 페인트가 제 12년의 노력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CCTV를 확인하고 재산 손괴죄로 접수했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오후 진짜 폭탄이 터졌습니다. 전국구 여성 커뮤니티에 제 결혼식 사진과 현재 반찬 가게 주소, 그리고 제 얼굴이 모자이크도 없이 공개된 것입니다. 시아버지 제사 거부한 며느리의 실체라는 제목의 글. 댓글은 이미 수백 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얼굴 보니까 성격 보통 아니게 생겼네. 5천만 원이나 시어머니에게 달라고 하고 제사도 안 지내냐? 이 집 주소 여기네요. 다들 가서 항의합시다. 그건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다시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다시 만난 미란이는 분노로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사이버 불링이야. IP 추적해서 글 작성자랑 악플러들 전부 고소할 겁니다. 경찰서를 나오자 미란이가 제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혜린아, 이제 도망칠 곳 없어. 네가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넌 여기서 무너져. 네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 진실을 말해. 내 이야기? SNS든 블로그든 네가 12년 동안 그 집에서 겪은 일들, 유산했을 때 그들이 했던 말들, 장례식 때 했던 행포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써. 진실은 네 편이야. 그날 밤 저는 자지도 씻지도 못한 채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하얀 화면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아 한참을 망설였지만 이내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2년 며느리 생활의 진실, 이혼했는데 왜 제사에 가야 하나요? 자판을 두드릴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고름 같은 기억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명절이면 혼자 50가지 음식을 만들며 가정부 취급받던 날들. 임신 7개월에 시댁 대청소를 하느라 배가 당겨 주저앉았을 때 유난 떤다며 혀를 차던 시어머니. 결국 유산하고 돌아온 날 애 못 낳는 팔자라던 그 잔인한 목소리. 무엇보다 제 가슴을 찢어 놓았던 건 저희 어머니 장례식 날 사돈 돌아가신 게 대수냐, 우리 집안 행사가 우선이다라며 하루 만에 복귀를 종용하던 그들의 비인간성이었습니다. 새벽 4시 마지막 문장을 쓰고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손가락 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걸이 아닙니다. 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제가 선택한 가장 처절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낸 혜린의 결단에 공감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제 혜린의 글을 본 세상의 반응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벼랑 끝에 몰린 시댁 식구들이 준비한 최후의 발악은 무엇일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이 이어집니다. 아침 8시 제가 올린 글은 조회수 3만을 돌파하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고 대부분은 저를 응원하는 내용이었죠. 사장님 잘하셨어요. 이혼했으면 끝인데 왜 자꾸 요구하나요? 12년 동안 고생하셨네요. 법적으로 문제 삼으세요. 며느리를 하인으로 아는 시댁의 행태에 함께 분노해주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댁의 비열한 반격도 시작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자신의 SNS에 전 부인의 거짓말에 대한 해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겁니다. 그는 제가 12년 동안 겪은 고통은 쏙 뺀 채
오로지 돈과 도리만을 강조하며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12년 동안 우리 가족이 얼마나 잘해줬는지 모릅니다. 먹을 것 걱정 없게 해줬고 일도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할 때 거액의 돈 5천만 원까지 챙겨나간 사람이 홀로 남은 시어머니가 충격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도 아버지 제사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은 순식간에 지역 맘카페와 커뮤니티로 퍼져나갔습니다.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는 돈만 밝히고 시어머니를 사지로 몬 배은망덕한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안 되네. 5천만 원이면 큰 돈인데 며느리가 너무 독하다며 비수가 되어 돌아오는 댓글들이 늘어갔습니다. 오전 10시 가게 문을 열자마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3명의 중년 여자들이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시댁의 거짓말에 선동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에요? 당신이 시어머니 응급실 보내놓고 제사도 안 지낸다는 그 사람이야? 저는 잘못한 거 없어요. 이혼했으니까. 이혼했어도 사람 도리는 해야지. 5천만 원이나 챙겨나갔으면 은혜를 알아야지. 어떻게 노인네를 저 지경으로 만들어? 정말 무서운 여자네. 한 여자가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쾅 내리치며 쏘아붙였습니다. 시댁이 뿌린 돈 프레임은 동네 사람들의 정의감을 삐뚤어진 방향으로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음식 사 먹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인성이 이 모양인데 음식을 어떻게 믿어? 그들이 폭풍처럼 휩쓸고 나간 후 저는 힘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가 황급히 다가와 저를 부축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갈갈이 찢겨나간 뒤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가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줄을 서서 기다릴 시간인데 정막만이 감돌았죠. 오후 2시 이번엔 시누이 미영이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나타난 그녀의 얼굴엔 승리감 섞인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언니, 왜 이러는 거예요? 인터넷에 우리 가족 욕하는 글이나 올리고 언니가 그럴 사람인 줄 몰랐어요. 나는 사실만 썼어요. 사실? 거짓말 덩어리잖아요. 우리가 언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 뻔뻔한 말에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잘해줬다고요? 나 12년 동안 명절마다 혼자 음식 준비했어요. 제사 때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났고요. 그게 잘해준 거예요? 그건 며느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리고 언니 이혼할 때 우리 집에서 돈도 챙겨나갔잖아. 그럼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지, 안 그래? 그 돈은 내 12년 청춘에 대한 보상이었어. 당신들이 나 유산했을 때 애 못 낳는 게 팔자라며 비웃던 거, 우리 엄마 장례식도 못 치르게 방해한 거. 그게 돈 몇 푼으로 보상이 되는 줄 알아? 미영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언니, 자꾸 과거 일 들춰서 우리 가족 망신 주지 마세요. 우리도 가만 안 있을 거니까. 망신? 당신들이 먼저 내 얼굴 사진이랑 가게 주소 올렸잖아요. 나 개인정보 유포로 고소할 수 있어요. 변호사랑 상담 끝냈고 명예훼손의 영업방해까지 다 범죄라고요. 미영은 고소라는 말에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눈을 부라리며 돌아섰습니다. 좋아요. 끝까지 가보자고요. 언니도 각오하세요. 저녁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온라인은 제 편과 시댁 편으로 나뉘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보수적인 곳에선 저를 전통도 모르는 이기적인 여자라며 비난했습니다. 시댁이 만든 돈 받고 도망친 며느리라는 자극적인 소설이 진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매출은 평소의 3분의 1도 안 되었습니다. 텅 빈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켜니 미란이의 문자가 와 있더군요. 혜린아, 힘내. 저들이 거짓으로 쌓은 성은 곧 무너질 거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진실을 말했지만 세상은 거짓에 더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 시어머니 박순자, 전남편 민준, 시누이 미영을 포함한 시댁 친척 10여 명이 모여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돈만 알고 시부모 버린 불효자 가게 폐업하라. 그들은 자극적인 문구가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소리쳤습니다. 시아버지 제사도 안 지내고 돈만 들고 튄 년이에요. 이런 사람이 만든 음식 사 먹으면 안 돼. 지나가던 사람들은 혀를 차며 가게를 쳐다봤고 몇몇은 휴대폰으로 이 광경을 찍어 온라인에 퍼나르기 바빴습니다. 그날 가게에는 손님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시위대는 여전히 버티고 있었고 저는 결국 미란에게 전화했습니다. 1시간 후 도착한 미란이는 시위대를 보고 얼굴이 무섭게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영업 방해야. 사실관계도 확인 안 된 거짓말로 사람을 매장시키려 하다니. 미란이가 다시 경찰에 신고해 그들을 해산시켰지만 그들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가게는 사실상 문을 닫았습니다. 매출은 제로였고 월세 낼 돈조차 바닥났습니다. 어느 날 밤 소파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법은 제가 옳다는데 사람들은 시댁의 거짓말을 더 믿고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자유를 위해 치러야 할 너무나도 혹독한 대가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깨진 유리창은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가게 앞에는 더 이상 시위대가 없었으며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단골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아주머니. 사장님 기사 봤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제 괜찮아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사장님 응원해요. 방금 방문한 단골 아주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단골들도 하나씩 돌아왔습니다. 사장님, 뉴스 봤어요. 잘하셨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사장님 덕분에 힘 얻었어요. 이혼했으면 끝인데 왜 자꾸 요구하나요? 사장님 편이에요. 손님들의 따뜻한 말들에 혜리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가게 매출은 이전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혜린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왔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반찬을 사러 왔으며 SNS에는 용기 있는 사장님이라는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예약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수진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당연하죠. 저도 사장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낯선 여자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정혜린 사장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여성인권센터에서 나온 김선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희가 사장님 사례를 연구하고 싶어서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인터뷰요? 네. 사장님 같은 분들이 많거든요. 이혼 후에도 며느리 역할을 강요당하는 여성들이요. 사장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혜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도움이 된다면요. 인터뷰가 끝난 후 김선희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다음 주에 저희 센터에서 강연이 있는데 혹시 참석하실 수 있으세요? 강연이요? 네. 이혼 여성들을 위한 강연인데 사장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을 것 같아요. 혜리는 망설였지만 결국 승낙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일주일 후 혜리는 여성인권센터 강연장에 섰습니다. 50명 정도의 여성들이 모였고 그들 대부분은 이혼을 했거나 이혼을 준비 중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린입니다. 혜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12년간 며느리로 살았고 이혼 후에도 시댁에서 제사 참석을 강요받았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12년 동안 가족이었는데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용기라기보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2년 동안 충분히 참았고 이혼 후에도 계속 요구받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두렵지 않으셨어요? 두려웠습니다. 매일 밤 잠도 못 잤고 가게 문을 열기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였어요. 법적으로 끝난 관계인데 계속 당하고 사는 거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혼했으면 끝입니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요. 누구도 여러분에게 며느리 역할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여성들이 혜린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이혼했는데 시댁에서 계속 연락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를 확보하세요. 문자, 녹음 다 보관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고소하면 더 시끄러워질까봐 두려워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계속 당해요. 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녀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혜린의 가게는 이제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고 예약 손님들로 늘 활기가 넘쳤으며 아르바이트생도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혜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친구 미란이에게 들렀습니다. 혜린아,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 지금은 정말 편안해 보여. 그래, 나 진짜 행복해 보여. 응, 진짜 자유로워 보여. 혜린은 이제 전국을 돌며 강연을 하는 것이 일상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큰 보람이었습니다. 한 달에 2-3번 그녀의 책 이혼 후에도
며느리입니까? 를 들고 찾아와 고맙다며 손을 맞잡는 독자들을 만날 때마다 혜린 역시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혜린이 빛나는 봄을 맞이하는 동안 그녀를 짓밟았던 시댁 식구들은 유난히 시린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판결받은 3천만 원의 배상금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전 남편 민주는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이자에 허덕이게 되었고 회사에는 전 부인을 협박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는 소문이 퍼져 결국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는 그토록 중요시 여기던 제사를 지내줄 며느리가 사라지자 딸 미영에게 수발을 요구하다 고부 갈등보다 무서운 모녀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해. 내가 왜 제사 음식까지 차려야 돼?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서로를 탓하며 헐뜯던 그들은 이제 명절마다 모여 제사를 지내는 대신 서로를 저주하며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위선으로 쌓아 올린 그들의 성은 그렇게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만난 친정 오빠 만석은 혜린의 얼굴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지금이 제일 행복해 보여. 나도 그래, 오빠. 나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 가게로 돌아오는 길, 혜린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반짝였고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구수한 음식 냄새와 함께 수진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오늘 책 사인해달라는 손님 진짜 많았어요. 창밖으로는 벚꽃이 눈부시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고 세상은 새로운 계절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혜린의 삶 역시 길었던 겨울을 지나 눈부신 봄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1년 반이 더 흘렀습니다. 혜린의 가게는 여전히 동네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반찬 가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큰 기업가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월세 걱정 없이 수진이와 아르바이트생 한 명의 월급을 넉넉히 챙겨줄 정도의 여유는 생겼습니다. 혜린은 가끔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작은 모임이나 강연에 나갑니다. 으리으리한 강당이 아닌 구청 강당이나 작은 북카페에서 5-6명의 여성과 마주 앉아 차 한 잔을 나누는 소박한 자리이지만 혜린은 그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참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녀의 담담한 위로는 더 깊게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혜린은 장사를 마치고 미란과 마주 앉아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혜린아, 너 진짜 많이 변했다. 얼굴에 도끼가 싹 빠지고 평온해 보여. 미란아, 나 이제야 알 것 같아. 12년 동안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더라고. 그냥 누군가의 며느리, 누구의 아내로만 살았지. 지금은 그냥 정혜린이야. 반찬간 잘 맞추고 비 오는 날 파전 부쳐 먹는 거 좋아하는 정혜린. 두 사람은 소박한 안주를 사이에 두고 소탈하게 웃었습니다. 특별한 성공은 아니었지만 내 마음대로 웃고 떠들 수 있는 이 시간이 혜린에게는 그 어떤 성공보다 값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혜린은 베란다에서 가을바람을 맞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다음 주에 열릴 작은 강연 메모가 놓여 있고 냉장고에는
내일 아침에 수진이와 먹을 국거리가 들어 있습니다. 대단한 야망은 없지만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일의 계획을 스스로 세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혜린이 그토록 바랐던 진짜 인생이었습니다. 12년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그것은 인생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독했던 10월드라는 감옥을 지나 진짜 나를 찾아온 길고 긴 여행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며느리도 아닙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혜린은 더없이 소중합니다. 창밖으로 흔들리는 커튼 너머로 평온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녀는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갈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며 사는 삶. 이것이 정혜린이 찾은 작지만 단단한 승리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일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이웃들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